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먼저 종편계의 김구라, 최양호의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김구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진실과 아주 이 전통 모범적이고 아주 품격 있는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김구라 하도 요새 방송 많이 하셔서 한번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구라가 아닌 팩트로 승부하는 최양호라고 좀 소개를 다음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번 물면 안 놔준다. 언론계의 불독, 언론계의 탱크, 언론계의 토마호크. 야, 시사저널 박혁진 기자, 탐사 전문 기자 박혁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 쏘면 다 떨어진다면서요? 네, 뭐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안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이금노 법무부 차관은 영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편계 홍만표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으신 분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최 교수님 방통위원 된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 긴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어떻게 방통위원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방통위원 됐으면 못 나옵니다, 여기. 그런데 그렇습니까? 민주당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네. 저를 떨어뜨리고 네. 다른 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 섭외한 거죠. 잘못 섭외를 다음 주부터는 못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갔어요. 그렇죠. 미국을 가셨는데 예. 원래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약을 어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이걸 입장을 좀 바꿨죠. 북한부터 가겠다는 말을 했다가 네. 근데 그 의미는 꼭 북한을 먼저 가겠다, 미국을 나중에 가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필요해서 뭐 기회가 되면 북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좀 입장을 좀 바꿨기 때문에 네. 어디를 먼저 가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북한을 먼저 가는 것보다는 미국을 먼저 가셔야죠, 당연히.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사실은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대 교육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정말 필요하고 네.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미군을 우리에게 배치하기도 하지만 또 미군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전격적으로 먼저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시기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시기에 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뭐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이제 원비어 사건이 이제 터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미국장. 그다음에 제일로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3월 30일 날 행정명령 2호가 이 무역 적자하고 철강이 수입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90일 내에 내라는 게 그것의 보고서 납기 일자가 29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왔으면은 네. 사실 우리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상 의제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뒤로 갔어요. 국방부하고 재무부가 아직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진짜로 이제 큰일 날 뻔했던 게 트럼프 케어의 상원의원 투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7월 4일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케어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통과하는데 그 필요한 표수가 6명이 모자랍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공약 1호 아닙니까? 트럼프 케어는. 그렇죠.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만났다. 야, 재앙이죠, 재앙.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외교적인 입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와의 개인적 성향, 개인 판단에 의해서 그 나라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감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는 모든 걸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갖고 한답니다. 직감과 악수랍니다. 그것을 자기는 꼭 믿는 답니다. 그래서 일할만 하네? 그러면 굳은 악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면으로 나와서 이거 완전히 외교 정책이 개인적 견해로 지금 바뀐 상태로 돼 있어서 맨날 우리가 럭비공 하는 것이 네. 그런 연유에서 그런 우리가 추측들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의제가 가장 핵심 사안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아니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그 발표하기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드 문제는 주요 현안과 의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 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네? 보고요. 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통상 문제를 제기하겠다. FTA 문제 포함해서 무역 불균형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최양호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내적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많은 중산층들, 백인 중산층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그랬고 경제 살리겠다고 했고 네. 미국 우선주의 하겠다고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그 당선된 원래 목적 또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지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상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을 당한다. 러시아랑 내통을 해서 뭐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근데 외교 문제에서는 또 트럼프가 발군이라는 그런 그 평가를 내부에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요. 오바마보다 훨씬 잘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뭐냐면 그 정도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미국 뭐 보호주의, 미국 제우선주의, 제1우선주의 이런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부에 서로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 뭐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출되고 하는 문제 또 재분배 문제 이거는 내부의 문제지만 네? 나가서 다 이기고 들어왔거든요. 어디든지. 근데 지금 트럼프도 조금 이제 뭐 저항을 받고 있는 게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G20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독일에서. 근데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EU의 그 이 고위 관계자가 만약 미국이 무역 철강을 갖고 관세를 매기는 할 때는 우리는 보복하겠다 이러고 아주 공식적으로 어저께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EU에서 미국을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많나요? 많죠. 구글이 16조 맞았습니다. 어저께. 아,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130조인가 하여튼 뭐 큰 130억 뭐 유로인가 하여튼 지금 법인세 안 낸 거 그거 지금 맞고 있죠. 그다음에 우버가 장사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네. 아마존도 지금 저기 벨기에에서 걸려 있고요. 플랫폼이란 플랫폼은 EU에서 다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이 아주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갔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카드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뭔 카드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EU 같은 경우에는 뭐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강이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무역 적자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큰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면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뭘,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뭘 준다는 것보다 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외국에서 투자하고 최진봉 있는, 교수.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압력을 넣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많이 세우라고 그러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라고 그래요. 어젠가 오늘 제가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 삼성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900 몇 명을 또 고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인단에 이번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포함시켜서 가는 분들이 실제 미국에 공장도 세우고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현대 같은 경우도 멕시코나 남미 쪽에 공장 세우는 거기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업 방문단들이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일가스 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뭔가 딜을 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져간 카드를 좀 살펴보면 네. 이게 미국의 F-35 전투기를 뭐 구매하는 문제든지 안 그러면 미국 무기를 더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혁준 기자, 이게 뭐 제대로 먹힐 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선정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자국이 이제 나는데? 그 트럼프가 공화당 정권이잖아요. 네. 공화당 정권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떠받친 어떤 산업 그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뭐 셰일가스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제 그런 공화당의 지지 기반들을 만족시킬 만한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죠. 예. 사실 근데 무역 불균형에는 최영호는 이 군수 물품은 제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 근데 최근에 미국이 한 그 예를 보면
카타르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한 달 뒤에 가서 무기를 아주 엄청나게 진짜 판매를 하고 왔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10년간 36조를 지금 우리가 구매를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40조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사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줄었어요. 근데 그 앞전에는 진짜 미국의 3대 무기 수출국이었고요. 지금은 한 9위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5위 정도입니다. 5위입니까? 네. 그러니까 상품만 놓고 봤을 때 무역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요. 이거 사실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한 게 뭐 미국에 지금 12배인가 13배가 안 되지 네. 더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한 건 10,000개지만 우리나라는 거기 가서 97,000개를 했고요. 그런 걸로 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사실 무역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6월 22일 날 미국 대표부에서 청문회를 갖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는 재협상할 이유는 없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관세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미 FTA의 이 뭐 파기 재협상 문제는 이번에 크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말씀하신 이런 뭐 혈맹이 되느니 이제 동맹이 되느니 북한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그런 트럼프의 성격상 디테일까지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 정상회담 끝나면은 분명히 트위터 할 거예요. 저녁에 가서 야 오늘 미스터 문을 만났는데 사업하기 꽤 괜찮으신 사람 같아? 뭐 이러고 트위터 한 번 하면 대성공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런 미국과의 관계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그걸로 대만족이고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사드 문제 갖고 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드 문제는 미국 무기 팔아먹기 위한 그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뭐, 그러니까 물론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면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뭐 우리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사드 자체가 무기 판매의 뭐 목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군사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건 맞죠. 그리고 갑질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 누가요? 같은 미국이요. 우리한테? 갑질하죠. 왜냐면 이거 F-35를 수입하면서도 원래 중요 기술 주기로 했다가 안 준다고 지금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이더 기술이죠. 네, 레이더 기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봉인 거예요. 제 이름이 최진봉인데 우리나라가 봉인 거죠. 아니 이거 사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올 때는 기술을 우리가 일정 뭐 이전받아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계속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자꾸 많은 거 팔아먹으면서도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뒤돌아서 딴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방산비리의 원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진행자께서도 네. 유럽 거 사려고 했다가 유럽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해서 미국 걸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여기도 조사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국을 우리나라가 그 전에 있는 정권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을 그만큼 대우해주고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뭔가 좀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방문단이 같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간 경제 방문단이 뭐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뭐 공장도 짓겠다, 뭐 추가 투자 얼마 하겠다, 뭐 현대차가 얼마 하겠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박혁진 기자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상회담 주제 송도 국제 신도시권이 예. 나올 것이다. 그건 그러니까 사절단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예. 포스코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포스코는 이번에 이 경제사절단에 빠졌죠. 포함도 안 됐잖아요. 예, 예. 그 사실 이게 이미 한번 논의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3월 6일인가요? 그 한미 FTA 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주영환 장관이 갔었죠. 근데 갔는데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예. 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 이 송도 국제 신도시에서 그 게일하고 포스코 건설이 합작해서 개발하는 사업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결항간. 네. 이게 24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기업이 합작해서 그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불협화음도 나오고 삐걱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 한국에서 이제 이걸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기업 쪽에서 이걸 외교적인 문제로 좀 풀려고 그쪽으로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왜 사업하던 문제를 한국에서 사업했으면 한국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외교적으로 거기 뭐 대단한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 여기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을 하는 그렇죠. 기업이죠. 게일사가. 네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회사 이름이 그렇죠. 게일입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디벨로퍼잖아요. 둘이 이제 같은 디벨로퍼잖아요. 아주 부동산 재벌이죠. 네, 트럼프가. 미국의 4대 디벨로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설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에서 사업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계획된 의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돌발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알아보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3월 5일이나 6일쯤 그 FTA 장관회의 때 이게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영환 장관이 이게 뭐야 우리 잘 모르는 얘기인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산자부하고 이제 여기에 주무부처가 어디냐면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아, 예, 그렇죠. 거기다가 막 오밤중에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문제냐 뭐 해라 그래가지고 알아봐라 해서 뭐 부랴부랴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도 잘 모르니까 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 했는데 아마 그게 이번 그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 이제 실무진들이 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아니 이게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가 나온다. 예. 도대체 그 미국 회사는 얼마나 무슨 손에 불이익을 당했길래 대통령까지 동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불이익을 뭐 입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약간 뭐 이렇게 뭐 친미주의자처럼 뭐 이렇게 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송도 국제도시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한 게 누구냐면 그 그러니까는 참여정부죠. 그러니까는 홍콩과 같은 아주 세계적인 국제 물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거를 뭐 IMF 위에 조금씩 얘기가 되다가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게 2004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러다 뭐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포스코건설이 좀 주도를 이제 시공사로 들어간 거고 게일사가 이제 시행사처럼 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래서 뭐 여러 뭐 한국의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겠다, 뭐 주상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기존에 이제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하나둘 다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수익성이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더 많이 세워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막 잡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제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를 보면 이게 합의가 계속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사실 지금 그 한미 FTA 문제를 재협상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우리 미국 기업이 한국 가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에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들 그 한국 FTA 문제, 한미 FTA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사실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죠.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외국 네,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가 그 회의의 그 주제였어요. 그때 이제 이 게일가 했고요. 스탠 게일 그 개인으로서도 1,500억 정도의 미국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장을 이 송도 사업에 이제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네네네. 결정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되고 회사 법인이 막 도용이 돼서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 회사 법인 도장을 네. 뭐 미국은 도장 문화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럼 뭐 법인 도장이 찍히려면은 사용인감이 있고 법인인감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혼재해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이 찍히려면 이자 송도 국제도시 사업할 때 예, 그래서 뭐 이자가 이제 700억을 뭐 먼저
만기가 되기 전에 뭐 이제 갚은 상황인데 거기가 이자가 안 나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대의 변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사회 절차를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찍은 적이 없는 도장들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도장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도장 네, 얘기하는 네, 겁니까? 네. 미국 사람들은 도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죠. 법인 도장인데 법인 인감이나 사용 인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세금을 1,500억을 맞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러면서 주주가 또 한 번 바뀌었죠. 사우디 국부 펀드로 이제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다른 어쨌든 거 뭐 하여튼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하여튼 포스코 건설이 사실 이 땅을 구입한 거는 IMF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때 싸게 해서 이걸 이제 개발을 하자 해서 네. 사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이게 굉장히 물밑으로 진행이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기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 근데 그게 이번에 정상회담 때 의제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확인된 겁니까? 예, 그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날 예, 박효신 문재인 기자. 대통령이 마지막 날 빅터차 이번에 뭐 주한 그 미국 대에서 내정설이 잠깐 나왔던 네, 네, 그분이 이제 그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서 주최한 만찬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이 확정이 됐고 네. 이 스탠리 게일 회장도 아마 참석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3번인가 제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뭐 아주 사적으로 만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3번이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5일, 6일 때 이미 이런 얘기들이 한번 오고 가서 네. 청와대에서도 이미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쫙 스크린을 하고 갔어요. 예. 그 도장을 그러면 누가 찍은 거예요? 그 게일 회장 도장은 누가 찍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네, 박효신 논란이 기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장 문화가 없기 때문에 도장을 내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그 이사회 의결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 뭐 이거는 그냥 그 비즈니스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서들에도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찍혔는지를 밝혀달라. 누가 찍었는지. 예, 누가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를 밝혀달라 해서 이거를 그때 이제 인천지검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찰에서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먼저 고소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위조한 흔적들이 너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임의대로 찍은 흔적이 네네. 분명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인천지검으로. 네네. 근데 인천지검에 가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너무 깔끔하게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 한국 그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받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패다. 약간 이제 그런 사법기관이랑 예, 예. 기업이랑 예, 같은 예, 편이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네.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미흡하게 네. 이런 문제들을 처리한 흔적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뭐 스탠리 게일이 잘 알고 뭐 개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문제가 안 됐을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거 교수님 이런 상황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네. 그냥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하고 게일하고 일정 부분 같은 업종에서 일을 했고 또 뭐 일리를 다투는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맨하튼을 뭐 같이 개발을 그러니까요. 했다. 오랜 가문이죠. 예. 예. 그러면 측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치 자금도 많이 됐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면 게일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에게 일정 부분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민원을 이렇게 그렇겠죠. 집어넣겠죠. 그거를 정상에 트럼프는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타국의 대통령을 너무 비하한 것 같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충분히 그분 성격상 제가 볼 때는 그러고도 남아요. 본인이 뭐 자기 딸 지금 문제가 됐는데도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법원에서도 이방카. 문제를 삼고 이방카가 세운 회사 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게일의 민원을 트럼프가 일정 부분 반영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의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이 드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호재죠 우리한테. 어떤 문재인 호재죠? 대통령 내가 해결할게. 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공정하게 다시 재수사하겠다. 뭐 이러면 그거 하나라도 되고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는 6명 내지 7명의 공화당 지금 상원의원 중에 공화당 분들. 거기가 네. 과반수는 넘지만 과반수 이 안에서 4분이 있어갖고 지금 반란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무슨 보시면 알지만 켄터키, 텍사스, 뭐 위스콘신 등등이거든요. 메인주.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치밀하게 짰다 그러면 삼성 이런 10대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를 그런 주에다 갖다가 우리가 꽂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가 한 양 싹 이렇게 해서 야 트럼프가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이걸 갖고 왔으니까 이번에 저 트럼프 케어 그거 통과하는데 좀 도와줘. 이게 정치고 외교죠. 지금 보니까 뭐 딴 데다 하더라고요. 다. 뭐 자기 필요한 데다 했죠.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알라바마에다 하고 그런 게 사실 한 국가의 외교력과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앞서도 나왔지만 이제 통신 철강 관련해서 무역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KT 황창규 회장이나 안 그러면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당연히 이번 경제선을단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2차, 예, 2차적으로 이제 저걸 됐어요. 그 심사위원, 1차 민간심사위원하고 2차 이제 청와대에서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했어요. KT는 1차에서 빠졌습니다. 왜냐면 네. KT가 미국 내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빠졌고, 그 다음에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순실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빠졌는데 지금 포스코는 사실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그 관세도 막고 있기 때문에 급한데 청와대 가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사건 또 철강에 대한 그 반덤핑으로 인해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가 6월 29일까지 나와야 되는 보고서가 뭐였냐면 수입 철강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행정명령 2호였어요, 그게요. 그게 지금 재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이게 아직 그 조율이 안 돼서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7월 7일, 8일 그 G24 그 저 협상 바로 직전에 네. 활용하려고 안 쓴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찰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뺐는데 조금 요거는 우리가 넣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뭐 그렇죠. 두 사람이 가도 크게 상관은 없었잖아요. 없죠. 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간에서는 굉장히 이거 얘기가 많았죠. 많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재밌는 게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절단에서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고 네. KT 같은 경우는 안 가면 뭐 그만이고 뭐 이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박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언뜻 들었는데 네. 두 분이 빠진 이유가 네. 권호준 회장하고 황창규 회장이 빠진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박혜춘 기자. 우리는 이제 그 두 분 회장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바로는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요?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권호준 회장하고 황창규 회장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수사를 받습니까? 아까 포스코 건설 때문에 수사를 받아요? 아니죠. 그 저기 아까 최순실 네, 게이트에 이제 국정농단.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회사가 근데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그 수사 다 뭐 완결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조사를 받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연장을 네. 안 해줬죠. 그리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특수본 2기에서 이 사건을 이영렬 본부장이 하려고 이끌던 했는데 특수본. 이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건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돈봉투 사건 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이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의 뭐 윤석열 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추가 수사의 의지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추가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얘기가 안 됐던 어떤 부분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그라운드, 네.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레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자세한 수사, 그러니까 더 이제 분명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근데 제가 KT 쪽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뭐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수백억 수십억씩 돈 내가지고 뭐 했던 재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일들은 어차피 뭐 큰 게 아닌데 무슨 검찰 수사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아무 죄가 없는 건데 왜 우리를 뺐냐 이거죠. 근데 요 전임자들 예를 들면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준양, 이석채가 방중 사절단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갔는데 간 상태에서 국빈 만찬에서 빠지거든요. 6월 달에. 네. 그리고 돌아와서 10월 달에 이석채 회장은 구속 기소되고 정준양 회장은 옷 벗고. 그래서 흑역사가 있어요. 바로 전임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어서 그리고 굉장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갈 것 같은데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들 아웃이구나. 이런 얘기가 돌면서 흑역사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금 트라우마 속에서 지금 좀 두 분 다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고. 그래요? 오히려 황창규 회장은 좀 더 덤덤한 것 같던데. 좀 덤덤하시고 우리 권호준 회장은 지금 이제 중국 가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 올해 3월 달에 두 분 다 연임이 결정됐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여튼 세간의 그 이목은 그런 면에도 집중이 돼 있다 지금 봐집니다. 예, 박재균 기자.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사실 청와대나 이런 현재 여권에서 두 분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난 대선 때죠.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이제 캠프를 꾸렸잖아요. 뭐 거대 메모드급 그 캠프를 꾸렸는데 이번 이제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다른 캠프도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한 거로는 문재인 캠프 내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팀이 아닌 그 이제 출범 이후에 그 이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게 한 100일 정도 이제 짜여진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네. 뭐 저희가 이제 봤던 인천공항 뭐 저기 비정규직 정규직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런 개혁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포스코나 KT 뭐 그리고 저기 뭐 KB 뭐 네. 이런 게 KB. 예, 이런 게 들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방통위원 교체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걸 통째로 본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저를 취재하는 과정에 들었기 팀이 때문에. 좀 잘했으면 이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방통위원으로 우리 언론 아니 근데 정보를 왜 그렇게 아픈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파스를 바르십니까? 우리 다 집안이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뭐 직접 기자가 검찰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이게 취재를 해서 예. 나와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KT나 포스코는 법적으로 민영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민영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삼아서 지금까지 계속 그 회장, 그러니까 최고위 자리에 있는 수장을 끌어내리는 거. 그러면 그래서 그 조직들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의 사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하거나 또 정부가 일정 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네. 그런 회사들의 회장이나 고문들을 다 바꾸잖아요. 농공회사는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렇죠. 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또는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앉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 기업을 주도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게 없을 거다? 그건 이제 이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두 기업이 아무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물론 직접적인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순실이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기는데 두 기업이 동원이 됐었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력이 가해졌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네. 그런 걸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현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박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그 뭐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현 정부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사람을 다른, 그러니까 측근으로 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좋게 얘기하면 국정철학과 맞는 사람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삼성이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삼성이라는
두 단어거든요. 네. 마사회 회장도 삼성 현명건 회장이 네. 삼성물산 회장 전 삼성물산 회장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황창규 회장이 KT 회장이 됐을 때도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다. 이게 세간의 평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보면 말과 관련된 마사회의 현명건 회장이 삼성 사람이 거기 들어가 앉았었고 또 이례적인 인사가 난 KT에서도 최순실에 대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게 도와줬던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돌아서 보면 삼성이 직접 그 관련된 그 뭐 그쪽에다가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거기다 이권을 또 돈을 주고 이권을 챙길 수 있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 상황이 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시각으로 보냐에 예,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명건 회장은 이제 퇴사하시고 뭐 이런 정치권에서 하고 또 공부 포럼에 이제 좌장도 맡으시고 하면서 이제 농공행상으로 간 거고요. 또 황창규 회장도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에서 진짜로 IT 쪽에 획기적인 또 이 뭐 황창규의 법칙 이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감으로 해서 글로벌한 그런 네트워킹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해서 간 건데. 어쨌거나 삼성에서 잘 트레인 받고 나오신 분들이 그런 공직에서 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좀 좋은 상황이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어떤 편향적인 그리고 어떤 뭐 음모설을 하고 소설을 쓴다 그러면 아주 잘 짜여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진짜로 찝찝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죄값은 받아야죠. 그러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박혁진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 말고요. 예. 포스코나 뭐 예. KT. 이재용 회장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뭐 교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그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거라는 그러면 거는 좀 분명한 지금 것 같습니다. 검찰을 계속 출입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최고의 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수사가 돌입이 되면 제가 볼 때 KT 황창규 회장은 미련 없이 떠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을 뭐, 받아요. 뭐 재정적으로나 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업적으로 보나 뭐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으실 거죠. 그러나 지금 아까 두 분이 문제점으로 삼으신 정부가요 한 주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아 그렇죠, 맞습니다. 민영화 다 시켜놓고 왜 인사에 그거를 개입을 하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 아닙니까 그런 게. 그거를 재현한다. 그러면 이 정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을 정말 멘붕에 빠뜨렸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더 해봐야 예, 되는 거죠. 선수. 예, 박 기자 얘기하셨듯이 사실 아까 포레카 얘기도 했고 플레이그라운드 얘기했는데 네. 그건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권을 개입해서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두 공기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뭘 최순실을 어떻게 알아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또 KT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홍보팀의 무슨 부서장으로 해서 이동수. 예, 이동수인가 그 사람을 예, 그리고 이동수 본부장.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플레이그라운드 일감을 몰아주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대놓고 어느 기업을 어느 이제 최순실이라고 할 수 있죠. 최순실을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정부에서 압력이 안 내려오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찬성하죠. 이제 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공정 경쟁을 해서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분들이 퇴임시키는 건 오케이. 퇴임시키는 것도 이사의 결의를 하고 그 다음 후임으로 가는 거는 사장 인사 추천위원회가 내부에 진짜 공정하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또 위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오면은 그거야말로 적폐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앞서서 이제 KT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사가 시작이 되면
미련 없이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권오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미 사절단에 들어갈 줄 알고 미국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시기보다 파격적이죠. 조금 전에 가서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현안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오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죠. 뭐 최영호 고문. 그 뭐 이제 돌아가는 건 제일 잘 아시고 사실 또 그 포스코 건설의 그 고위 임원이 네. 사실 이제 조원동 수석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거기도 우리 박현지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에도 몇 번 이름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뒤에 캥기는 게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런 현안도 있지만 이 문제건도 사실 요번에 가셨을 때 잠깐 얘기를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등등해 봤을 때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뭐 첫 번째 방문이기 때 사실은 이런 현안이 있을 땐 빠져주는 게 좋거든요. 요번에 롯데도 못 갔지 않습니까? 롯데가. 그렇죠. 하기 못 간 거는 거기 액시올 그 인수 문제에서 지금 소송이 붙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뭐 보톡스 하시는 분도 소송 붙으니까 뺐고 네. 등등. 그래서 좀 이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방문이라는 거 거기에 또 어떤 관계 구축이지 이거는 뭐 실무 그런 어떤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 문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스 가이 뭐 이런 트위터 나오면 대만족이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 한국에 온 사람들 우리가 다 박대에서 보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존 맥케인 온다 그랬는데 못 됐고 맞습니다. 상원 하원 군사위원장이 왔는데 두 분 다 우리가 안 만났어요. 한국에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 상원 원내총무 민주당 거기만 하나 만났는데 거기 뭐 예산 바꾸겠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상하의 군사위원장들이 두 분이 5월달에 한국에 와서 대통령 만나자 그랬는데 다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저쪽에서는 이쪽에 와서 어떤 새 정부가 왔는지 알아갖고 간 거고 우리는 뭐 인제서야 뭐 일주일 전에 이제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서 하고 조금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의지가 굳게 원칙을 갖고 이제 붙어주셔야 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역할을 좀 할까요? 지금 언론들을 보면 강경화 장관 통역 없이 영어 잘한다고 이 얘기하던데 걔 영어 잘하면 외교를 잘하나요? 최준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영어도 잘하고 외교도 잘할 거라고. 외무부 장관 정도 되면 외교부 장관 되면 당연히 통역을 써서 한국말로 말을 하고 통역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영어 잘한다고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제 되게 못하는데요. 외교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외교 무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분이고 또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북 문제나 이런 현안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느 부분 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교 사안에서 유엔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을 그런 식으로 그 폄훼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영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저는 한국말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언론에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한국말 자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뭐 긴밀한 얘기는 영어로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 전달에 있어서 통역을 쓰는 것보다 본인이 훨씬 더 오랫동안 미국에서 하셨고 또 오랫동안 외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력은 통역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영어를 쓰시는 거는 뭐 필요한 것 같은데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니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또 정서적으로도 맞을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포스코 KT 두 분의 회장이 방미 사절단에 못 들어가서 뭐 그 뒷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재벌 기업에서 가장 지금 다급한 형태인 현대차는 이번에 사절단에 포함이 됐으니까 좀 한숨 쓸어내야겠네요.
최영호 공은? 그거 같이 뭐 저거 엮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삼성도 보시면 뭐 반도체 14억에다가 저 세탁기인가요? 뭐 그 공장하는데 또 뭐 2조 이제 넣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그건 그거고 또 아니 이제 주는 게 있는데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근데 말이 될까요? 잘 보시면요. 네. 지금 뭐 14조를 지금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 넣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170조 넣었는데요, 거기. 그 아시잖아요. 텍사스에 오스틴에 가면 네, 저 저 원래 1년에 그 정도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원래 그게 뭐 이게 새로 발표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저는 기대가 큰 게 자, 미군이 참전을 해서 국가로 탄생한 나라 중에 가장 성공 모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여기가 만만치 자기네들도 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지금 디벨로퍼 부동산 쪽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초기 발달된 데가 뭡니까? 땅을 현재 아무것도 없는 땅 뭐 임야 사냐라도 거기에 미래 가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하신 분이 우리 트럼프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빼먹을 게 많으면 잘해줄 거고 그러니까요. 빼먹을 게 없을 것 같으면 빼먹을 게 많은 나라죠, 이 나라가. 그리고 항상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매일 뭐 저 집 중개 수수료 하는 게 아니라 큰 거 한 건에서 디벨로퍼들은 뭐 자손 대대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큰 거 한 방을 노리는데 큰 거 한 방 일어날 개연성이 제일 큰 데가 이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존중을 해주고 이 혈맹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FTA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사드도 야, 니네 결정인데 절차상의 문제 그거 좀 빨리 해달라.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로 나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번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전문가들 나오셨잖아요. 자, 그 박혁진 기자부터 내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몇 점이나 맞아올 것 같습니까? 전 아까 그 100점 만점으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트윈 얘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결과? 예. 80점. 80점 이상 저는 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준명 교수께서는 어때요? 저도 좋은 점수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일정 부분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사드 문제나 아니면 FTA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경제나 아니면 통상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가면서 일정 부분 뭔가를 주고 올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미 간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동맹의 위치를 계속 공고하게 한다 이런 이미지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90점 이상으로 90점. 네. 자, 최영호 고문 트럼프하고 조찬 기도회도 했었죠. 네. 자,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하시면 60점. 예? 60점이요? 예. 그 낙제인데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거기에 30점을 더해서 90점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이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원래.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때는 얻어올 게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얻어올 건 얘기하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스톰은 진짜로 사업 같이 해볼 만하네. 이 정도만 되면 저는 진짜 90점 이상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준 교수님 오늘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이게 이 방송이 팟캐스트가 정규 편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인데 오늘 방송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편계의 홍만표 어떠십니까? 아니 뭐 하도 방송을 많이 하셔 싹쓸이 하신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면서요? 아니 최영호 선생님이 더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편하고 좋네요. 편하고 좋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할 수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아서. 네. 그러면 앵커 칭찬도 한마디 해주셔야 다음번에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고정 출연 해주시는 겁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확답은 안 주십니다. 네, 역시 종편계 홍만표 모시는 겁니다. 만표 형님은 항상 스케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좀 남았는데 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진짜로 악수 세레모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의 그런 이제 앞에 그 정상들이랑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캐나다 총리하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고 캐나다 총리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해 보면서 꽉 잡는 걸 못했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